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주민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297만 명. 당초 수만 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유출 데이터 규모도 이달 초 신고한 1.7GB의 100배가 넘는 200GB에 이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규모보다도 20배 정도 많은 겁니다. 특히 그중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카드 정보를 페이 결제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등록한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심지어 CVC까지 유출됐습니다. 일부 단말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부 키인 방식, 키인 거래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 330만 개 가맹점 가운데 약 3만 8천 개에서 키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외 결제 거래, 해외 결제가 한 번도 없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승인 차단시켰습니다. 한 번도 키인 결제가 없었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금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에 대해선 카드를 재발급할 때 내년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부정거래가 생길 경우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겐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롯데카드 대표는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과 보안 조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대한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체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롯데카드는 보름 가까이 해킹 사실을 몰랐고 알고 난 뒤에도 신고가 늦었습니다. 사건 경과를 정리해봤더니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해커가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건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서버에 악성 코드를 씹은 뒤 14일엔 일부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롯데카드가 해킹 피해 사실을 파악한 건 이로부터 보름 가까이 지난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지한 데 대해 롯데카드 측은 해킹 공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커가 플락시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생되어지는 통상적인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과 구분을 거의 못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지만 후속 조치마저 늑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이달 1일. 해킹 사고를 알아차린 지 엿새나 지난 시점입니다. 9월 1일 당사는 금융당국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고 실제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당초 발표한 1.7GB에 100배가 넘는 200GB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던 이달 초 설명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200GB를 가져간 행위는 SFTP 방식을 통해서 가져갔는데요. 외부로 유출된 파일은 중복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제거하게 되면 총 2,708개의 파일로 확인됐고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그간 MBK가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보안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중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과징금이 최대 8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해커들이 가상의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서 KT통신망에 있던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간 걸로 보인다. 이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KT 소액결제 사태에 확인된 피해 건수 278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해킹 방식이 밝혀진 건 아니라서 피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기지국은 통신망 접속을 돕는 중계기로 반경 20m 안에 있는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을 무단으로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커가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건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불법 기지국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하지만 불법 기지국이 어떤 경로로 어느 지역에 설치됐는지 또 불법 소액 결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원인 분석이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는 그 통신사 이용자들의 그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KT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소액 결제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된 지난 1일 KT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KT는 8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정부에 알렸습니다. KT는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의 해킹 사례도 잇따르는데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은 아직 없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4월 말. 그 사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 LVMH사나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신고된 사이버 위협 피해는 2023년 1277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드러난 피해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기업들은 후폭풍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범죄 검거율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SKT 사태처럼 중국에 거점을 둔 해킹 조직이 많지만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가 나도 신고 의무는 기업에만 있을 뿐 정부 부처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기관의 해킹 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세워 수시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해킹 사건이 터지면 수사를 통합 지휘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도 백악관 국가안보국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While I was at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e established rapid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intelligence community and leading digital infrastructur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통신 등 기관 시설에 대한 해킹의 경우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사이버 안보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